저는 늘 그랬듯이 학원을 마치고 노래를 들으며 학원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조금 잘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버스비며 생활비며 이렇게 10,000원을 받습니다. 사건이 생겼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용돈 날이었죠. 교통카드도 충전하고 학용품도 사고 나니 5,000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던 길에 어떤 중학생으로 보이는 무리가 우르르 오더니 그 중에 잘 나가는 듯한 한 명이 저에게 와서 묻더라고요. 야, 돈 좀 있냐? 1,000원만 줘봐. 저는 당황해서 돈 없는데? 라고 했더니 그놈이 하는 말이 장관이었습니다. 야, 왜 반말이냐? 고추를 확 잘라빌라 씨. 그런데 그놈은 사람을 잘못 만났죠. 제가 태권도 사품에 킥복싱도 조금 배웠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주먹질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말로 먼저 위협을 했죠. 뭐 이 X야? 네가 먼저 반말해놓고 왜 지랄이야? 또 맞고 싶냐?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선빵이 날라오는데 그때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몇 대 맞고 해롱거리고 있는데 그놈은 돌담에 올라가더라고요. 높이도 있고 하니 정권 찌르기는 힘들다는 판단하에 그냥 잡아당겨서 엎어쳐버렸습니다. 그놈은 또 얼떨결에 떨어져서 당황하다가 질질 짜기 시작했고 그걸 본 패거리들은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었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째서인지 그때는 이성의 끈이 풀려서 엎어진 놈을 밟고 패고 그랬습니다. 물론 선빵은 그놈이 시작했던 거니 정당방위였습니다. 저는 코피까지 줄줄 나는 상황이었고요. 잘못했어요라고 싹싹 비는 그놈에게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야, 부모님 망신당하게 하지 말고 그냥 짜져서 살아. 알겠냐?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제가 다니는 길에는 얼씬도 안 하더라고요. 다들 자신만의 방어 기술이나 싸움 기술 하나 정도는 배워두시는 게 어떤가요? 언젠가 저처럼 쓸 일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6학년 때 체육 선생님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나쁜 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잘 따랐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꼰대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고, 내 지인은 어떻고,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다 그 선생님을 싫어하게 됐어요. 다른 것도 설명하자면 긴데 예시를 들자면 남자는 무조건 뭘 잘해야 하고 여자는 꼭 이런 걸 해야 한다거나 사람이라면 담배는 피지 말아야 한다 해놓고 구석에서 몰래 담배 피다가 교내 학생한테 들켜서 소문이 돌던 선생이었고요. 속으로는 이런 인간도 선생을 하고 생각했었죠. 비가 오는 날 반에서 이론 수업을 할 때는 긴 영상을 대강 넘겨보고는 남은 시간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요. 결국 반 전체가 빡 돌았지만 눈치를 보느라 조용히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선생님께 수업은 언제 하냐고 따졌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영상은 언제 다 보는 거예요? 그 친구는 선생님에게 혼나고 교무실로 쫓겨나간 뒤에야 조용히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친구가 수업 중 힘들어서 쉬고 있었어요. 여학생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터치하는 학교가 아니라서 엎드려 있었죠. 근데 그 선생이 다가가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냐? 라면서 물어보고는 답을 듣더니 대뜸 그런 일은 하면 안 돼! 라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라며 눈치를 주었대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뒤 그 친구는 울고 있고 애들은 담임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이게 문제가 이런 행위는 저희 반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한테 이런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 반장 부반장이 대표로 교감 선생님까지 찾아가서 수업 중 이런 말과 행동을 한다고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선생님 인기 투표 같은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전부 다 그 선생님을 나쁘게 평가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저희 학년까지는 교사 활동을 했고 결국 다음 해에 잘렸어요. 제 동생은 저와 연년생이라 이번에 입학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겪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선생을 본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 제발 나이 처먹고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니지 마세요. 진짜 추해요. 아시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입학하자마자 저는 더러워 보인다며 왕따를 당했어요. 그때 한참 2차 성징 중이어서 비듬도 여드름도 많았었거든요. 다행히 1학년이 끝날 때쯤에는 저도 이런저런 노력들로 인해 친구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친해진 친구가 본인 친구들도 소개해줘서 어울렸는데 그 중에서 민지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민지라는 아이는 저를 엄청 싫어했어요. 괜히 노려보고 눈치 주고 한마디 할 때마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은근슬쩍 계속 괴롭혔어요. 자기보다 급이 높은 애들이 볼 땐 착하고 챙겨주는 척 하다가 없을 때면 센 척하고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런 앞뒤 다른 민지의 행동에 말도 잘 못하고 당하면서 힘겹게 1학년을 보내고 3학년이 되어 다시 그 민지라는 아이와 같은 반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3학년 말쯤인가 저랑 민지가 짝꿍이 되었는데 그때 민지는 왕따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민지는 2년 전처럼 저랑만 있으면 센 척하고 무시하며 가오잡고 갑질을 하더라고요. 며칠 뒤 졸업여행으로 놀이동산을 가기 전날 민지가 너 놀이동산 갈 때 누구랑 다니기로 했어? 전 당연히 3학년 때 친해진 애들이랑 갔다고 했는데 걔네 말고 본인이랑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거절을 했지만 계속 따라붙어서 같이 다녀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와, 진짜 저를 그렇게나 괴롭혔던 주제에 뻔뻔하게 같이 다녀달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친구들이랑 말할 때 이 부분에 대해 고민 상담을 했어요. 그 중에서 사과라는 친구가 듣더니 바로 민지에게 달려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네 혼자 다니면 되잖아. 싫다는데 말귀 못 알아먹어? 그리고 네가 뭔데 자꾸 얘랑 같이 다니자고 해. 싫다면 앵간히 좀 해. 빡치니까. 제 친구의 기세에 쫄았는지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에게 말 걸지도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민지는 그동안 본인이 한 짓에 대해 인맥 넓은 사과의 입소문을 통해 일진들에게 시달리고 와, 네가 그렇게 쎄? 아, 나 진짜 소름이 돋았어. 와, 민지야, 무서워. 힝. 놀이공원도 혼자 다니다가 졸업하기 전까지 이전의 저보다 더한 괴롭힘을 당하며 인과응보의 끝판왕으로 학교 생활을 끝마쳤다는 내용입니다. 2월 생일을 맞은 동생에게 옷을 선물하고 버스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날 사람이 많아서 서서 가고 있었는데 동생의 투덜거림을 듣더니 어떤 분이 이제 곧 내린다며 자리를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동생이 감사하며 앉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가방을 던져 자리를 잡았는데 그 가방이 동생 이마를 가격했어요. 아! 아팠는지 부들거리면서 몸을 앞으로 굽히고 있는데 전 그 모습이 좀 웃겨서 웃자 동생이 정색하더니 이마를 보여주더라고요. 가방 모서리로 맞은 건지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데 이게 뭐야? 내 가방 더러워졌잖아. 야, 내 가방 어쩔 거야 이거? 너 같은 애들은 들고 다니기도 힘든 명품 가방인데, 어? 야 이 X발 이런 개같은 걸 봤나. 야, 사람을 쳤으면 사과부터 해야 정상 아니야? 어디서 물건 던진 가해자녀니 피해자한테 지랄을 하고 있어. 어? 얘 이마 안 보여? 피나잖아 년아. 아? 넌 또 뭔데 껴들고 있어? 네가 얘 뭔데, 어? 남친이라도 되나 보지? 아, 끼리끼리 논다. 더 이상 들으면 진짜 뺨이라도 칠 것 같아서 손에 든 가방을 뺏으며 말했어요. 야, 이거 네 거 맞지? 내 거지 그럼 누구 건데? 내 친척 누나가 변호사인데 내가 이 가방 들고 경찰서 가서 니형 고소할 거야. 특수폭행죄로. 내가 너 같은 인간 많이 만나봤는데 말로 해선 안 듣더라고. 그게 법대로 하는 게 진리지. 콩밥이나 실컷 먹어봐라. 어? 그 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제 손에 들린 지 가방에 묻은 피가 어쩌니 저쩌니 참다 못해 저는 그 아줌마를 버스에서 끌어내린 후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 동생은 빠르게 병원으로 보냈고 저는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버스 회사에 연락해서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요구했죠.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하고 사촌 누나도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너는 저 사람 안 때렸지? 안 때렸어. 죽도록 패고 싶었지만. 나중에 치료 끝난 동생도 경찰서에 왔고 그 아줌마는 합의해달라고 비굴하게 비는데 경찰 아저씨들 한 번만 더 제 휴대폰으로 인연 번호랑 경찰서 번호 뜨면 그냥 제가 인연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법대로 해요, 법대로. 동생은 그렇게 말하고는 아직 어지러운 것 같다며 먼저 집에 가더라고요. 난 집에 가볼 테니까 오빠도 합의하던 요구라든 알아서 해. 나는 전현 보면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알아서 적당히 맡기고 간다. 솔직히 저나 동생 둘 다 운동 경력도 되고 실력도 있어서 만약 이성 잃고 때렸으면 어땠을까 섬뜩하긴 하네요. 어쨌든 그 아줌마 알고 보니 전과도 있었던 터라 정상 참작 없이 감옥으로 갔다네요. 저희 가족은 유교 사상이 투철한 조선시대의 집안입니다. 제 1살 위아래로 언니, 남동생이 있고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식 때 웨딩드레스를 원했지만 전통 혼례라고 한복을 입게 하셨고 신혼살림 할 겨를도 없이 친가에 와서 각종 것들을 하면서 한여 노릇을 하셨습니다. 늘 마룻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반질반질해야 하고 그 밖에도 거의 수작업으로 청소나 빨래하시고 나중에 언니랑 같이 분가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명절이나 온갖 조상님들 제사 때 불려가서 장보고 음식하고 청소하고 잔소리 듣고 그러셨죠. 숙모랑 어머니는 때려치자 생각만 하고 실행은 못하셔서 보다 못한 저희 남매, 사촌동생의 의기투합해서 터뜨리기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나이도 경제적으로도 자립했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서 작전회의를 했죠.
장을 보고 돌아오니 어머니와 숙모님이 찬바닥에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친척분들은 시원한 마루에 앉아 웃고 떠드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시간이 없다면서 나이도 있는 것들이 손은 왜 이렇게 느리냐면서 빨리빨리 못하냐고 삿대질하며 화를 내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저희는 폭발했습니다. 정 급하면 고모들 데려다가 도와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왜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세요? 그러자 할머님은 멍하니 있다가 이년이? 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셨지만 우리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 솔직히 우리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그런 저희 모습에 할머니 뒷목을 잡고 잡아먹을 기세로 노려보시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왜 그러세요? 할머니도 지금 편하게 쉬시다가 나오셨으면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할 형편인가요? 그렇게 정 급하면 본인이 도와주시던가요.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계시면서. 말은 맞네요. 그 모습에 어머니와 숙모님은 왜들 이러냐고 얼른 사과드리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거 솔직히 할머니한테 배운 말본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정부로 부려먹고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는데 저희가 뭘 보고 뭘 배울까요? 네? 옛말에 있다면서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더 할 말 있어요? 네? 무엇보다 할머니도 여성이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입을 다물던 할머니가 더 큰 목소리로 밥만 축내는 것들이 이런 일도 못해? 아니 진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언제까지 조선시대에 사실 거예요? 예? 밥만 축낸다고요? 우린 우리가 알아서 벌어서 살고 여기도 명절 아니면 안 오고 싶어요. 맞아, 진짜 지긋지긋해요. 그 남존여비 사상 좀 갖다 치우세요. 어릴 적부터 참았지만 진짜 별로예요. 나중에 아빠랑 삼촌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할 말을 끝까지 다 했어요. 미안한 마음도 없냐는 말이나 그동안 참고 담아둔 말들을 모두 다 속이 시원해질 정도로. 그리고서 엄마랑 숙모를 데리고 나가서 미리 대기해놓은 차에 태우고서 출발했어요. 진짜 속 시원하다. 니네 말 잘하더라. 근데 나중에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몰라, 그냥 맞고 말지. 후련하긴 진짜 후련해. 엄마도 너무 당하고만 있지 마요. 안쓰러워요. 그런 우리의 대화를 듣더니 숙모랑 엄마께서 미안함과 고마움의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뒤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저지른 일이지만 우선 진짜 통쾌했네요. 나중 일은 뭐 알아서 되겠죠? 1년 전쯤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 나는 방향을 보니까 어떤 40에서 45쯤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바로 앞에 여학생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여학생한테 뭔가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옆에 있는 형에게 알려줬어요. 형은 상황 파악 후에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했어요. 그 후 형은 사람들 다 들릴 목소리로 저기요 아저씨 뭐하세요? 내가 뭘? 성추행하셨잖아요. 경찰서 가시죠. 증거 있어? 어린 놈이 지랄이야. 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버스에서 녹화한 걸 틀었어요. 자 증거.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하니까 아저씨는 얼굴이 붉어지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나 아니야. 내가 언제. 그러니까 형이 아저씨 거기를 탁 하고 잡더니 자 여기 증거 2번째. 이러니까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아저씨는 다음 정거장에서 바로 후다닥 내렸죠. 그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나 했는데 얼마 후 지하철 타고 가는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있는데 설마 또? 라고 생각했는데 또 변태짓거리. 저는 아저씨가 다시는 이런 짓 못하도록 만들어줬어요. 동영상을 찍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 그 아저씨 앞에 있는 친구에게 제가 글을 보낼 테니까 전화하면 그 문자를 그대로 읽어달라고 했어요. 전화해서 스피커폰으로 바꾸자 친구가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야 준우야, 내가 방금 전에 본 얘기 해줄게. 어떤 정장 입고 한 45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가 여자 성추행하려고 하는데 미친 거 아니냐? 거기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그 아저씨에게로 향했고 아저씨는 저를 봤어요. 그때 버스에서 형이랑 같이 있었더니 저를 알아보더군요. 사람들은 계속 웃었죠. 친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휴 저렇게 나이 처먹고서 왜 저러니. 진짜 가관이다. 이러고 말을 마쳤죠. 저는 아저씨한테 자 증거도 있으니까 경찰서 가죠 라고 하니까 아저씨는 여학생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하필 딱 타이밍이 지하철이 정거장에 멈추니까 아저씨는 헐레벌떡 내렸죠. 또 다시 당한 여학생을 위로해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병원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출석 인증을 하며 보냈어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외로운 저에게 있어 소설은 제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렇게 소설에 매료되면서 저는 작가의 꿈을 키워나갔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 밤새도록 소설도 쓰고 건강도 치료하고 졸업도 한 어느 날 아버지에게 고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스피커폰으로 하시고 받으셔서 다 들렸어요. 땡땡이는 학교 졸업도 겨우 했는데 미래엔 뭐 할 거래? 소설가 할 거래. 걔가 글을 쓴다고? 책을 써? 아이고 그건 아무나 하는 줄 아나. 그냥 집에서 가정부나 하라고 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소설가는 무슨 돈도 못 버는 직업을 하겠다고 난리래 걘. 황급히 스피커를 끄시고 저를 변호해 주셨지만 얼마나 크게 말했는지 비아냥거리며 무시하는 소리가 귀에 박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친척들의 조언이라 하고 간섭이라 읽는 행동들이 계속되었어요. 글은 일단 앉아. 책상 앞에 앉아야지 글이 나온다. 책을 많이 읽어야 돼. 하루에 몇 권씩 읽어야지 글이 써지지. 그런 말들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역시 넌 못해. 또는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부정적인 말들만 계속했어요. 보여지는 성과가 없었기에 제대로 반박을 할 수도 없었어요. 어른들은 꿈도 좋지만 현실을 직시하라는 둥, 돈 되는 직업을 찾으라는 둥, 그런 말들에 낙담도 되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전 글 쓰는 게 즐거웠고 제 인생의 주인은 저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내가 정말로 웹소설 작가가 되면 대체 나를 어떤 얼굴로 보려고 저런 말을 하는 거지? 그 이후로 더 악착같이 몸부림치면서 노력했어요. 얼마나 글을 썼으면 손목이 다쳐서 병원도 갈 정도로. 저에게 들려오는 무시와 비난 등의 발언을 들으며 그래,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나오나 보자. 실컷 비웃고 있어봐 라고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정말로 한 웹소설 플랫폼에 정식 연재 제의까지 왔습니다. 이날은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거렸고 기분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좋더라고요. 그렇게 제 첫 작품이 올라가고 며칠 후에 저는 아버지와 함께 친척집에 방문했습니다. 저를 처음 보자마자 꺼내는 말은 글 쓰고 있냐는 말과 포기해라. 그만큼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건 너에게 재능이 없는 거고 네가 글을 못 쓰는 거야. 어차피 돈도 못 버는 직업이잖아. 적당히 하고 포기할 생각으로 했다면 진작 포기했겠죠. 저는 끝을 볼 생각이에요. 작가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 같아? 고모는 걱정돼서 그래. 그러다 나이만 먹고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그만하고 자격증이나 따서 사회 나가서 일해.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았겠지만 지금은 모든 말들이 참 웃겼습니다. 작가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나가 아니라 제가 됐네요. 그러고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히 올라간 제 작품과 제의왔던 메일까지 보여줬어요. 제 소설에 달렸던 댓글도 보여드렸는데 그들이 무시했던 저에 대해서랑은 전혀 다른 평가였어요. 그동안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작가는 아무나 하냐는 말이 가장 많았던 거 아세요? 근데 진짜로 작가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하실 거예요? 작은아버지네 오빠들은 취업했대요? 아직 취업도 못하고 알바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부모도 그만 결혼하실 상대 찾아보셔야죠. 저는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 나이 먹고 결혼도 못하고 있다가 평생 혼자 살다가 늙어 돌아가실까봐. 아 차차,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제 말에 친척들이 벙쪄 있다가 미쳤냐면서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고 뭐라 하시는데 아버지는 식탁에 앉으셔서 목소리 한번 안 높이시고 묵묵히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리 호들갑이야. 내 딸한테 싸가지 그러는 시간에 네 싸가지 먼저 챙겨라. 부모는 아버지한테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시면서 말하더라고요. 애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어른한테 하는 태도가 이게 뭐냐고. 네가 지금 하는 태도는 어른한테 하는 태도로 맞다고 보는 거냐? 집에서 오냐 키워줬더니 네가 하는 행동이 모두 옳은 줄 알지. 네가 내 딸 무시할 때 나는 무슨 감정이었는지 알아? 너네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인 내 앞에서 내 딸을 훈계하는 거야? 그 말에 말 못하고 있다가 화살을 돌려서 저에 대해서 트집 잡으려고 하는데 아휴, 제 인생 걱정할 시간에 고모 인생부터 챙기시고 남의 딸 미래 걱정할 시간에 작은아버지 아들들 미래부터 챙기세요. 저는 그래도 갈 길이 있는데 그쪽은 없잖아요. 진짜 별 꼴이야. 그렇게 말하고 더 시비 걸기 전에 나와서 집으로 갔고 전에 했던 말 중에서 네 책이 나오면 꼭 보내봐라 하고 도발했던 말을 기억하고 제 출판된 책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아, 그들에게 고마운 점이 딱 하나 있네요. 오기로라도 포기하지 않고 제 꿈으로 향하게 한 점? 마지막으로 제발 남의 꿈은 함부로 밟고 평가하지 말길 바랍니다.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제가 모임이 있어서 고깃집을 갔었어요. 한참 즐겁게 어른들은 술 마시며 고기도 먹고 하하호호 엄청 즐겁게 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후당탕탕 소리가 났어요. 놀라서 고개를 돌려 상황을 보니 어떤 아주머니께서 옆 테이블 남자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고 있었어요. 술을 좀 마셨는지 얼굴이 시뻘건 아주머니는 야, 뭘 쳐다봐? 네가 뭔데? 날 뭔데 쳐다봐? 이러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그 옆 남자분은 조신하게 왜 이러세요? 안 쳐다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술병을 들고 그분을 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사장님이 말리시려고 나와서 말리시는데 아주머니께 뺨을 맞으셨어요. 큰 소리가 나서인지 주방에 계시던 사장님의 남편분이 나오셔서 또 말리시는데 그땐 사장님께서는 아주머니께 접시로 맞으신 겁니다. 상황이 심각해져 저희는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들으셨는지 저희에게도 쌍욕은 물론 물건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런 행동에 신사적으로만 나가려던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들끼리 일어나서 아주머니에게로 갔어요. 사실 우리 모임은 종합 격투기 모임이기에 프로 끝부터 덩치가 우락부락한 사람들도 많았죠. 저희도 화가 나서 인상을 썼는데 아주머니도 문신 있고 덩치 있는 사람들이 노려보니까 겁을 먹으셨는지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짐을 들고 도망가려고 하는 찰나에 저희는 문을 막았고 경찰 불렀으니 경찰 오면 경찰서로 가자고 했어요. 혀를 차시면서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경찰 올 때까지 아무 말 못하시면서 계시더라고요. 결국 경찰이 오고 경찰서로 가서 저희가 찍은 영상을 넘기고 증언해서 그 아주머니는 들어가셨어요. 나중에 그 고깃집을 갔는데 사장님은 감사하다며 그날은 고깃값을 안 받겠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러기는 또 싫어서 몰래 테이블에 현금을 두고 나왔답니다. 제 사연을 말하기 전에 저는 여성 양성애자를 비하하는 의도가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정신지적장애인 3급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제일 유명한 다움터라는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31살의 여성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휴관령이 내려져서 한동안 집안에서 뒹굴거리다가 지난 15일 자율근무제를 적용해서 복귀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복귀라 친한 직장 동료들이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그 중에 28살 남자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그 애를 K라고 할게요. 일 시작 전에 핸드폰을 보며 휴식을 즐기고 있을 때 K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누나, 왜? 누나 주말에 뭐 했어? 나? 친구랑 만나서 스테이크 먹고 왔지. 아, 혹시 그 사람 여자친구였어? 허허허허허. 저는 진짜 저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날 정도로 어이상실을 하고 상당히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양성애자나 동성애자를 비하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하필 지목한 대상이 제 소중한 친구였기에 화가 나더라고요. 야, 왜? 이런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동치미 담그다가 얼어 죽을 시츄레이션을 봤나. 그게 내 고등학교 동창 친구거든? 동창 친구랑 같이 스테이크 먹으러 갔다 온 것 뿐이거든? 너 지금 날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미안해. 잘못했어. 이게 아주 그냥 상당히 뒷골 땡기네. 와, 진짜. 한 번만 그딴 소리 한번 해봐라. 그땐 알아서 해라.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난 이유는 그 애는 장애를 안고 있는 저랑 친구해주면서 같이 지내준 것도 고마운데 제가 집안일 때문에 힘들 때마다 고민을 털 수 있을 정도로 고마운 친구였거든요.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운 애고 그런데 그런 제 친구와 제가 레즈비언이라니. 뭔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서 강하게 반응한 것 같지만 그 이후로는 농담으로라도 그러진 않더라고요. 짜증도 났지만 속이 시원했습니다. 휴. 퇴근 후 친구랑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하면서 조용히 가고 있었는데 제 바로 맞은편 앞자리에 조금 행색이 초라한 할머니 한 분이 타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님 옆자리에 앉았던 30대 초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인상을 팍 찌푸리며 코를 손으로 막으면서 냄새나게 라고 하면서 할머님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몸에 닿으면 무슨 벌레 닿은 것처럼 반응하더라고요. 전 제 친구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저도 모르게 제 친구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친구 이마에 점점 빗금이 그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화를 참는 표정이 선명하던 그때 그 여자가 뱉은 한마디에 제 친구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할머님이 다리를 좀 움직이시다가 그 여자 구두를 쳤나봐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단번에 빨 더럽게. 할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짜린지 알아?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엄청 큰 소리로 요즘 넙치천을도 아닌데 지상 나와서 뒤지지도 않고 팔딱 싱싱하네. 그러자 말을 듣고 여자가 반박을 하는데 친구도 지지 않고 말싸움을 했어요. 나중에 그 여자 그때부터 소리를 빽 지르면서 네가 뭔데 끼어드냐, 이 구두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 등등 말을 하는데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사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말 깔게. 네가 뭔데 끼어드냐고? 오지랖이 넓다고? 뇌에 든 게 우동사리인 건 알겠는데 오지랖은 나랑 아무 관련 없는 일 참견하는 거고 이건 오지랖이 아니지. 네 개념 없는 거 내 알 바 아닌데 그걸로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지. 지금 이 전철 안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인지 보여? 이 사람들 지금 너 때문에 기분 다 잡쳤잖아.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 구두가 얼만지 아냐고?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 말을 듣고 여자 순간 벙쪘다가 너 내가 고소할 거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래 고소해. 뭐 니네 집이 그렇게 대단하다는데 나 하나 못 집어넣겠냐? 고소하라고. 근데 너 여기 사람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아.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말 돌리지 말고 너는 내가 그럼 몇 명이나 폰 들고 다닐 것 같냐? 뭐? 아 이것도 못 알아듣냐? 쉽게 풀어줄게. 이 전철 안에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이거 동영상 안 찍었다고 생각해? 그 말에 여자가 말을 못하고 있자 친구가 이런저런 말로 여자의 멘탈을 털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착각하면서 살지마.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야. 길 가다가 칼침 맞기 싫으면 아가리 싸물고 다녀. 결국 그 여자 그 이후로 한마디도 못하고 내리고 전철에선 박수치고 내 친구지만 너무 멋있고 말도 술술 잘해서 너 래퍼 하라고 했다가 헛소리 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집 왔어요. 마지막으로 내 친구한테 한마디 하자면 진짜 사랑한다. 네가 내 친구여서 든든하고 자랑스러워. 아버지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어요. 제 차를 타고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가방과 물통을 함께 든 아줌마가 무단횡단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다행히도 아줌마에게 부딪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줌마가 마치 차에 치인 것처럼 오버액션으로 넘어지고 물통은 충격에 뚜껑이 열리고 물이 쏟아졌어요. 뭐지? 하고 보고 있는데 툭툭 몸을 털고 일어나더니 아 이거 어쩔 거야! 내 가방! 당신들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어? 사람 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그리고 이거 어쩔 거야! 변상해! 그러더니 그 아줌마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경찰이 오니까 아줌마는 차로 자신을 쳐서 물이 쏟아졌는데 물이 자기 가방에 쏟아졌다고 막 말을 하는데 저기 죄송한데 차에 치이셨다면서 다친 데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아줌마가 당황하다가 하나도 안 다칠 수도 있다는 무리수를 두자마자 경찰은 CCTV를 보면서 저거 확인 판독하자고 하는데 CCTV는 기계여서 믿으면 안 돼요! 그러자 잠시 정적이 돌았고 바로 이어서 어이없다는 듯이 그럼 축구 경기하고 야구에서는 왜 비디오 판독을 합니까? 그 말을 끝으로 CCTV를 보더니 아줌마가 무단횡단하고 차에 치이지도 않았는데 거짓말 하셨네요. 그러고서 아줌마는 경찰서로 함께 가는 것 같던데 자기도 머리가 좋아야 치는 건가 보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에휴 이번 기회로 정신 좀 차렸으면. 얼마 전 저희 엄마께서 집 근처 주차장에 주차를 하셨습니다. 당시 주차장엔 맨 끝자리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옆으로 자리가 약 5개 정도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께서는 맨 끝 차로부터 3칸 떨어진 자리에 주차를 하셨어요. 주차를 다 하신 엄마께서 짐을 챙기고 계셨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적 울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엄마께서는 에이 뭐야 옆에 자리가 많은데 나한테 하는 거겠어?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경적을 울려도 아무 반응이 없자 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차에서 내린 후 다짜고짜 엄마한테 다가가서 화를 냈답니다. 이봐요, 사람이 경적을 울리면 비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를 그런 식으로 주차하면 어떡해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따지니까 엄마는 많이 당황하셨대요. 당시 엄마께서는 주차 공간 중앙에 정확히 주차하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엄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 저는 주차구역에 정확히 주차했고 여기 주차 공간이 좁으면 옆에 넓은 곳에 주차하시면 되잖아요. 괜히 저한테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저씨는 저희 엄마께 화를 내면서 차를 빼라는 식으로 말하셨대요. 그러다가 이래서 요새 젊은 여자들은 운전을 하면 안 돼. 여자가 운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 말에 저희 엄마께서 눈이 제대로 돌아가셔서 아저씨와 말다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을 당시에 아빠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다가가 상황을 묻자 이 아저씨는 에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면서 꽁무니를 빼면서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도망가려는 아저씨를 아빠가 붙잡으시더니 어이 아저씨 여자라고 이렇게 막말하는 겁니까? 잘못은 아저씨가 했잖아요. 그래요 내가 여자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옆에 남는 자리도 많은데 왜 저한테 화내시는 건데요? 엄마께서 흥분하시자 아빠는 됐다는 식으로 엄마를 말리셨는데 진짜 아저씨 오늘은 그냥 가는데 그렇게 여자라고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엄청 수준 떨어지는 짓이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한마디 더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오는 길에 아버지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편견이 생긴다고 중얼거렸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편견이 사라질 거 아니냐고 하셨다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여자라고 무시하지 맙시다. 겨울에 학교에서 스키를 타러 스키장에 갔답니다. 짐 풀고 밥 먹고
다 아는 오전 강습을 받고 드디어 자유시간. 제 친구가 초보라서 옆에서 알려주면서 1시간 정도 타고 있었는데 어떤 미친놈들이 초보 리프트에서 직활강을 하는 거예요. 제 또래처럼 보였는데 여자 2명이서 제 친구 주변을 빠르게 쓱 지나가는데 제 친구는 놀라서 발이 꼬여서 넘어지고 결국 발목이 삐어서 못 탔어요. 근데 그것들은 겁나 까르르거리고 순간 열뻗쳐서 그것들 찾아 돌아다녔는데 찾자마자 꼭대기부터 직활강으로 그것들을 잡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리프트 끝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도착하고 급브레이크로 눈을 겁나게 뿌렸어요. 키 넘길 정도로. 걔들 중에 한 명이 빡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그렇게 따라와봤자 못 잡아요. 전 6년 이상 타봤고 걔는 고수 코스프레 하는 애여서 절대 못 따라오죠. 전 자연스럽게 중급 리프트에 타니 걔도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능숙하게 내려왔는데 걔는 내려온 지 3초 만에 넘어져서 그물에 박았더라고요. 한 2-30분 뒤에 왔는데 그 자리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냥 버리고 가려 하는데 불쌍해서 그냥 데려다주고 나왔어요. 기껏 데려다줬더니 역으로 지랄하길래 무시하고 갔더니 5분쯤 뒤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친구랑 겁나 비웃으면서. 보니까 부모님한테 말 다 했는지 엄마로 보이는 분이 씩씩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아, 또 귀찮아지겠네 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분이 갑자기 오시면서 90도 고개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면서 죄송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어이없었던 게 딸이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비는 거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야, 장난하냐? 일은 네가 저질렀으면서 왜 어머니가 네 대신 빌어야 돼? 어? 네가 인간이야? 이러니까 어머니가 등짝 겁나 때리니까 못 이기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마 한마디 해줬죠. 그 어머니가 저랑 친구한테 5만원씩 주고 가셨어요. 완전 개꿀. 90도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실력 없는 님들은 리프트에서 막 달리지 마세요. 잘 타는 거 아니니까.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어요. 정말 큰 사고 납니다. 전국에 철부지 아들 딸 두신 부모님 모두 힘내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싫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우선 오냐오냐 하며 자라서 그런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났고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셔요. 남존 여비 사상도 엄청 강하고요. 명절에 엄마가 가면 가뜩이나 요식업 하시느라 손목 안 좋은 엄마한테 꼭 불고기, 꽃게탕, 각종 튀김, 잡채, 국은 꼭 끓이라고, 없으면 밥도 안 먹어요. 아버지가 참다 못해 그만 좀 고생시키라고 한마디 하면 크게 호통치면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아빠는 겁에 질려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엄마는 고생은 고생대로 했어요. 어릴 적부터 명절이 끝나면 언제나 몸져 눕는 엄마를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할아버지가 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돈 낼 테니 간병인을 쓰자는 고모의 말은 듣지도 않고 며느리로서 저희 엄마가 와서 간병인 대신 일해달라는 겁니다. 엄마는 일 때문에 못 간다고 거리도 있다며 쩔쩔매시고 아빠는 이건 아니라며 전화로 화내시고, 그러나 할아버지는 엄마가 아니면 병원도 안 가신다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진짜 아니다 싶을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고생시켰으면서 양심도 없나 싶고, 그래서 전화 받고 있는 전화기를 뺐다시피 가로채서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퍼부었어요. 아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 간병해주겠다는 고모 말은 듣지도 않고 가뜩이나 요즘 힘든 우리 엄마한테 할아버지를 돌보라고 해요? 진짜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 손목 안 좋은데 맨날 허드렛 일만 시키고 무슨 우리 엄마가 하녀예요? 맨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근데 막상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요. 제발 우리 엄마 좀 냅둬요 진짜. 그때 딱 정적이 흐르고 부모님도 놀란 표정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얌전하게 자라와서 이런 모습은 15년 만에 처음 보시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놀랐을 겁니다. 막내 손녀가 처음 짜증내며 화내는 거였으니까요. 일은 벌어졌고 저는 수습할 용기가 없는 상태로 벌인 일이라 잠시 망설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모님한테 혼날 줄 알고 벌벌 떨다가 울었는데 엄마가 안아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아빠는 너가 자기보다 낫다며 속 시원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진짜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엄마는 결국 안 가시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고모가 간병인을 불렀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스키를 타러 용평으로 놀러 갔어요. 저는 스키 장비를 모두 갖춰서 강사 선생님을 만나서 스키를 탔어요. 스키를 탄 지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는 중상급자 코스를 타러 갔어요. 그 중상급자 코스의 이름은 레인보우 코스인데 그 코스가 길이가 산 둘레를 타고 내려오는 거라서 길이가 1km도 넘고 경사도 가파르고 빙판도 많은 코스라 사고도 잦게 발생하는 코스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코스를 타본 경험이 있어서 강사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스키를 타고 있었는데 내려오다 보니 한 스키를 타신 남성분이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셨어요.
게다가 그냥 내려간 것도 아니고 일자로 내려가면 되는데 굳이 사람들 사이에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마치 나 잘 타지 라고 말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키장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무시했는데 갑자기 그 민폐남이 제 옆에 스킨날을 바짝 붙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사쌤이 저희 지금 강습 중인데 조금만 옆으로 가서 타주실래요? 라고 정말 상냥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니 제가 스키 타고 있는데 그쪽이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어이가 없어가지고 라고 말하고는 빠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자가 밑으로 내려가고 나서 저와 선생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5초 동안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반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 옆에서 알짱대고 유치하며 위험한 행동들. 그러다가 그 남자가 제 스킨날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넘어지자마자 아 씨부 짜증나네. 아 이거 당신들 진짜 이거 스키 얼만지 알아? 이거 당신네들이 몇 날 며칠을 일해도 못 사는 스키야. 근데 어디다가 스크래치를 내? 딱 봐도 돈도 없을 것 같이 생긴 것들이 어디다가 싸구려 스키를 들이대. 나 이거 피해보상이랑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서 경찰에 고소할 거야. 알아들어? 내가 너 쫄딱 망하게 할 거라고.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하는데 하지만 그 남자는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저희 선생님 가족도 스펙이 어마어마한데 선생님은 안전요원 자격증, 상급 스키 자격증과 같은 자격증은 있는 대로 다 따놓으셨고 게다가 스키 시합에 심판으로 나올 정도로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은 그 남자의 반응을 보고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말을 가다듬고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그쪽 스키가 얼마인지 저는 관심도 없는데 사람 처음 보는데 반말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그쪽 스키 딱 보니까 땡땡 브랜드 땡땡 스키 맞죠? 물어내는 건 제가 다 물어내 드릴게요. 그쪽이 말했다시피 저는 돈을 너무 못 벌어서 하루 강습 5시간만 하면 그쪽 스키 10대는 더 살 수 있을 정도밖에 못 버는데 제가 스키를 많이 타봐서 아는데 그쪽 같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명은 더 있어요. 그리고 그쪽은 스키를 얼마나 잘 타고 그쪽 스키는 얼마나 잘났길래 계속 그딴 식으로 말하세요. 그쪽이 저보다 스키 잘 타요? 처음 본 사람한테 말이 좀 심하네. 그랬더니 그 남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이 세상에 욕이란 욕은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는 잘 탈 거라고 도발하자 그랬더니 선생님은 침착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요 그럼 저기 레드 리프트 탑시다 라고 말했어요. 레드 코스는 그 스키장에서 가장 높고 가파르고 경사 각도가 거의 26도에 이르는 곳이에요. 둘은 레드 리프트로 올라갔고 저는 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채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이 여유있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 남자는요? 혼자서 구르더라. 지금 저기쯤 내려올 텐데. 가리키는 쪽을 봤더니 아까 그 남자는 스키는 다 벗겨지고 눈밭에서 나뒹구르는지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는 말없이 스키를 들고 사라졌는데 위에서 있던 상황을 쌤 헬멧에 있는 조그만 카메라로 촬영된 촬영본을 돌려보니까 그 남자는 경사로 내려가자마자 앞으로 엎어지면서 구르더니 엎드린 상태에서 쪽팔렸는지 한 20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혼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잘 익은 토마토가 되어 뭐라고 욕하면서 퇴장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키는 많이 위험하고 사람들과 접촉사고가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키 탈 거면 부딪힐 각오는 하고 타시고 만약 실수로 부딪혀도 화 좀 내지 마세요.